간첩단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왜 민노총이라냐면 지금 언론에 있는 노조들의 모임이 언론 노조인데, 언론 노조를 장악하고 지휘하는 게 민주노총입니다. 그 민주노총의 핵심 조직쟁의국장이면 사실상 조직을 완전히 틀어지고 있는 게 조직쟁의국장인데, 그 석고다라는 친구가 간첩 혐의로 15년 받았습니다. 이번에 형을요. 그리고 그는 그 옆에 보면 프놈펜, 그 다음에 중국 광저우, 베이징 이런 등지에서 10여 차례 간첩과 만나서 지휘를 받았고 지시를 했고 또 자기 밑에 새끼를 줬습니다. 지금 민노총 간첩단 사건은 아예 수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민노총에 얼마나 간첩들이 더 숨어 있는지 조사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민노총이 어디를 장악하냐면 대한민국 언론을 이제 통째로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는 뭐 했습니까? 민노총에게 북한이 내린 지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0일 날 당선되자마자 3월 21일 날 11일 후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하라고 지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터지자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라. 그거 한번 뒤에 볼까요? 그것이 지금 내려갔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민노총은 간첩단 사건은 북한의 지령이 통하는 간첩단입니다. 대한민국에 성공한 지하당 간첩단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역당이고 하나는 이석기의 지금 현재 민족민주혁명당인데, 통역당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15번요. 이게 지금 통역당 사건의 조직도입니다. 제일 위에 김종태가 있습니다. 김종태는 북한에 4번 넘어갔습니다. 김일성과 만났고 무기와 공작금 수천만 원, 지금 돌아가면 수억 원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서울대 출신의 지식인들을 보섭했습니다. 이게 1968년도에 터진 사건입니다. 이때 5명이 사형당하고 158명이 검거돼서 구속됐습니다. 이게 통역당 간첩단 사건인데, 여기 보면 신용복이 있습니다. 가운데요. 민족해방전선. 신용복이 포섭한 인물이 있습니다. 신용복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서울대 정착과를 나오고 굉장히 글도 잘 쓰고 서예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 신용복이 직접 포섭한 서울대생이 있습니다. 박성준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박성준은 서울대 경작고를 나온 친구인데, 이게 지금 현재 기독청년복지, 기독교 책입니다. 그리고 박성준이 또 포섭한 여자 조직원이 있습니다. 그가 한명숙입니다. 당시 이화여대를 다니더니요. 그래서 통역당은, 신용복은 나중에 문재인의 그 뒤에 한번 16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국가정보원, 간첩 잡는 국정원 앞에 있는 비석에 있는 글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내용은 괜찮죠? 그 글씨체가 문제입니다. 글씨체가 신용복이 쓴 글씨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간첩 잡는 곳을 누가 점령했다는 얘기입니까? 간첩이요. 이게 통일혁명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게 지금 한명숙입니다. 총리가 됐죠. 이 한명숙이 술의 혐의로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수첩을 받아서 동생에게 줬어요. 그 수첩이 아예 보니까 자기 한명숙이 준 거예요. 뇌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약 당시의 국회의원 50여 명이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남자가, 그림에 나오는 남자가 박성준입니다. 박성준은 노무현의 실질적인 멘토였습니다. 노무현의. 이게 지금 북한의 지하당이 가장 성공한 공작입니다. 두 번째 성공한 공작을 보겠습니다. 민족민주혁명당인데요. 21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민족민주혁명당 1999년도에 국가정보원에서 발표한 왼쪽의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시커먼 친구가 하영옥이라는 친구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이석기라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석기는 알죠? 누군지? 이석기는 당시 민족민주혁명당도 북한 간첩과 접선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 대표였던 김영환은 북한에 넘어가서 17일 동안 북한에 있었고 김일성을 2번을 만났고 공작권과 무기, 무전기 등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북한의 지하당이었어요. 그리고 이 지하당 2기가 하영옥과 이석기입니다. 근데 이석기는 경기 남부위원장이었어요. 경기도 남부지역 책임자였어요. 지하당에. 거기 남부가 용인 성남 지역입니다. 이때 이석기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1999년도에 중앙대학교를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막 된 친구가 이석기와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민의 모임을 주사파 시민운동 하기로 결의합니다. 저게 1995년도입니다. 이석기가 당을 만든 건 1992년도니까 이석기가 성남 지역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할 때 이재명도 그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석기가 나중에 이재명을 성남시장으로 만듭니다. 25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고 성남시 인수위원회 사진입니다. 이재명은 2010년도, 그러니까 95년도에 성남 시민의 모임을 시작해서 어린 나이 시작했죠. 약 15년 후에 성남시장에 도전해서
이 앞에 있던 김미희가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로 나왔다가 사퇴하고 이재명 지지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손쉽게 성남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성남시를 아예 이석기에게 넘겨줍니다.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에게.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이게 지금 제가 녹색으로 해놓은 게 전부 성남시의 인수위원회를 장악한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후배들, 이석기 조직원들의 명단을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요, 아예 이재명은 이석기한테 청소 용역회사 만든 지 한 달도 안 된 청소 용역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성남시 전체 청소 용역권을 줘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재명 성남시장 때 터진 게 뭡니까? 대장동 사건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개발 이익금 약 1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김만배가 추징금 6,800억을 맞았습니다. 그게 김만배 손에 다 들어가서 아닙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1조 원 중에 적어도 5천억 이상이 이석기와 북한에게 흘러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막강한 자금력으로 이석기는 한편으로 이재명을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 대통령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이석기는요, 민주노총을 아예 직접 들어가서 장악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사파의 실질적인 수령 리더는 이석기입니다. 그 이석기가 지금 현재 이재명과 지금 정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재명이 장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7번요. 지금 대통령실에 여러분, 정권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관, 차관, 그 다음에 대통령실, 그 다음에 군, 경찰, 고위직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그 인사권을 장악하는 게 대통령이고 실제입니다. 그 인사권이 지금 이석기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28번요. 이게 조선일보 보도인데 이게 대통령실 실무인선을 성남 경기 라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남 경기 라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석기 라인입니다. 왜냐하면 이석기 라인이라는 것은 그 뒤에 29번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인사비서관은 김현지가 보좌관 일때 데리고 있던 비서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예 통째로 인사 라인을 누가? 김현지가 장악하고 있는데 김현지는 어떤 친구냐? 31번요. 예, 지금 앞에 있는 여자가 김현지인데 저거는 오래전 사진이니까 지금은 50대 초반이니까 꽤 나이가 들었을 겁니다. 김현지가 1998년도에 성남 지역에서 학생운동, 한총련 운동을 하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재명과 연합합니다. 이재명 성남 시민의 몸에 들어가서 사무국장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 이재명과 쭉 같이 왔습니다. 27년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재명과 이석기가 몇 년간 같이 해온 겁니까? 27년간 지금 같이 해온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석기는 이재명을 나타내서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김현지에 대해서는 32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당시 신문 보도인데요. 최근에 50대 초반으로 알려진 김 부장, 이거는 지금 그 이재명 국회의원 시절입니다. 인연은 30년, 27년 됐습니다. 성남 시민의 모임에 합류했고 98년도에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김현지는 학창 시절부터 강성 학생 운동을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총련 주사파 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시 성남 지역에서 한총련 주사파 운동했으면 누구의 조직원이었겠습니까? 이석기의 조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33번 보십시오.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충북 동지회가 북한에 올린 보고문이 있습니다. 다음요. 여기에 보면 충북 동지회 간첩단들입니다. 간첩단 북한은 보고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지사가, 다시 말하면 이재명이 민주진보개혁세를, 다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광범위한 조직이 뭉치도록 본사가 어디입니까? 북한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충북 동지회뿐이겠습니까? 이재명 주변에 한총련동 온갖 주사파 잡들이 다 모였습니다. 개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사파들입니다. 주사파 조직원들을 개딸로 부르는 겁니다. 딸들이 아닙니다. 50대 중반들의 실질적으로 남성이 훨씬 많아요. 개혁의 딸들이 아니라. 그리고 이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서 직접 장악하고 지금 현재 민노총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소나기에 사실상 이석기 소나기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7번요. 그래서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44번요. 대통령이 됐습니다. 예, 다음요.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연립정권이라는 전략 전술론, 북한에 우리는 이재명 정권이 뭘 할 것인가를 알려면 북한의 전략 전술론을 봐야 합니다. 제가 그 전략 전술론 중에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략 전술론에 보면 최종적으로 남조선 혁명을 위한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면 미국을 몰아내고 친북 정권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주적 민주정부라고 합니다. 자주라는 건 미국을 몰아낸다는 얘기고 민주라는 건 인민민주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정권 바로 직전에 들어서는 정부가 혁명을 준비하는 정부가 민주연립정부입니다. 여러분, 민주연립정부는 북한의 혁명론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수 정치 세력을 싹쓸이하라. 보수 정치인의 기반이 되는 재벌을 싹쓸이하라. 이게 민주연립정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한 정부가 이번 이재명, 이석기 연립정권 전에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문재인과 전대협 연립정권입니다. 그때 문재인 뭘 했습니까?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대통령 2명,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감옥 보내고 국가정보원장 3명을 감옥 보내고요, 약 200명가량 고위직을 전부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게 보수 세력을 싹쓸이하라는 민주연립정부의 지령을 수행한 거예요. 이렇게 용의 주도하게 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실패에 거듭났죠. 어떻게 됐습니까? 2019년도에 정광훈 목사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결국 저항해서 그들이 100년 정권을 이야기했지만 문재인이 단해를 끝났죠. 그리고 우리는 뭘 만들었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민주연립정부는 혁명을 준비하는 바로 전 단계 정부입니다. 47번요. 이게 지금 남한혁명이, 북한이 혁명론으로 본 남한혁명의 경로입니다. 최종 단계에 전에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하고 그 민주연립정부가 혁명의 기반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 정부는 바로 거기에 와 있습니다. 아마 지금 3특검을 비롯해서 한국의 보수 정치 세력 이런 겁니다.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세력을 싹쓸이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혁명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느냐? 저는 그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66번 한번 보시죠. 광화문 애국운동이 주사파 혁명을 좌절시켜왔고 앞으로도 좌절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2019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68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날 뭡니까? 천막에 가본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6월 8일 날 정광훈 목사님이 뜬금없이 당시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목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지지도가 85%를 넘어갈 때입니다. 이때 정광훈 목사가 대통령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그리고 문재인 하야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요, 많은 실제로 보수 인사들도 너무 시기가 빠른 거 아니냐, 문재인이가 지금 인기가 85%인데 안 되는 거 아니냐 했습니다. 그러나 정광훈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의 단격으로 농성을 시작하고 매일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 옆에 지금 그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는 장면입니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전국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과 조국과 싸우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내부가 균열되고,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가 다음 넘겨보십시오. 여러분 기억나죠? 문재인 탄핵 7가지 사유, 한미동맹 파기하고 대한민국 사회주의로 가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 왕따고 경제 망쳐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국민들이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2019년도 8월 15일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8월 15일에 비가 무지하게 내렸습니다. 그때 8월 15일 광화문에 나왔던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많이 계시군요. 그때가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 대한 우리 선전포고의 실질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포고를 뚫고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광화문에서 외쳤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야하고 문재인 탄핵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예, 다음요. 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2019년도 10월 3일 장면입니다. 대한민국 나고 가장 많은 이들이 모여서 문재인 하야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투쟁의 결과로 누가 들어섰습니까? 다음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그냥 들어선 거 아닙니다. 2019년도 6월 8일 정광훈 목사가 농성을 시작할 때만 해도 아무도 이기리라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주사파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쟤들 대통령실 특검비, 검찰, 경찰 특활비 전부 깎았다가 이번에 다시 다 부활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들이 아예 국정을 못하도록 막았다는 얘기를 저들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저 주사파와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누가 장악하고 있었습니까?
저 주사파들이 장악하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다음 넘겨보십시오. 11%까지 빠졌습니다. 여러분 12월 둘째쯤이다. 갤럽 여론조사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4%까지 더 빠져서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때 누가 있었습니까? 또 정광훈 목사와 애국운동이 전국을 다니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포고문을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통치수단으로 정당했다고 외쳤습니다. 내란 내짜독거리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들이 20대 30대가 반응했고 우리 국민들이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봐 주시죠. 이게 지금 2월 첫째 주 여론조사입니다. 그 추운 허벌판에서 싸우자 국민들이 반응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요 51%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지난 탄핵 사태에서 우리는 지지 않았어요. 국민 다수가 우리 편이었습니다. 저 비겁한 국민의힘이 우리와 싸웠더라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정권을 넘겨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의 배신으로 우리는 정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를 우리 편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넘겨보시죠.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어요. 3월 1일 이 집회는 2019년도보다 더 많이 왔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전쟁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저 대한민국을 인민민주주의 나라로 만들려는 이재명 이석기 일당과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세계 인류의 나라로 만들고 기독교의 꿈들로 만들려는 광화문도 애국운동가에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전쟁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두 번을 전쟁에서 이긴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광화문 국민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 정광훈 목사가 있고 우리에게는 자유마을이 있고 개국본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이재명 이석기 일당과 싸우고야 말겠다는 투쟁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바쳐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